One, two, three, hit it. 안녕하십니까. 22번째 고전 산문 장기전. 자, 역시 이 녀석도 판소리 개 소설입니다. 우리가 춘향전, 심청전, 그리고 흥부전, 그리고 장기전까지 판소리 개 소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 세계 이전에 공부했던 세계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전은 소설로서 더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짤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읽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장기라는 건 뭐예요? 이랬지요. 장기, 숫놈, 그 다음에 까투리, 암놈, 꿩입니다. 꿩. 그죠? 주인공이 그러니까 춘향전에는 춘향이 여인이 주인공이었고 소녀가 주인공이었고 심청이 소녀가 주인공이었고 흥부라는 아저씨가 주인공이었어요. 장기전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숫꿩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숫꿩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렇죠. 우의적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우회적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우화구나.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자, 우회라는 말이 여기서 가장 쉽죠.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사물,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을, 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을 다른 것에 빗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한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물과 같은 것에 빗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우의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화는 동물, 생물 같은 것을 로 빗대서 얘기할 때 우화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장기라는 동물이니까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해도 우회적이라고 얘기해도 우화적이라고 얘기해도 다 맞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장기전은 그런 우의적인.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사회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동물, 짐승을 가져온다, 사물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회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풍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그렇죠?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하면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비꼬는, 비판하는 풍자적 작품. 그리고 판소리다 보니까, 판소리 개소설이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해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이야기로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자적이다라는 것이나 해학성이라는 것이나 모두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골개미에 속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의식을 딱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의 웃음 같은 거는 해학성이라고 여러분들 해학적인 장면, 해학적인 대사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뭔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웃긴 장면은 풍자적인 장면. 아, 그래서 이 작품은 골개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항상 복습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어휘를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도 특히 한자 같은 경우 명확하게 뜻을, 그 세밀한 뜻까지 다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작품 짤막하지만 몇 개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먹이를 찾는 장기 부부. 물론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대동해서 먹이를 찾아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아주 짤막해요. 본문에서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짤막해서 어떤 장면이라고 나누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콩 먹이를 놓고 갈등하는 부부의 모습하고 하나의 사건이라고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먹이를 찾는 장기 부부를 첫 장면으로 넣은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을, 즉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 반영적. 그러니까 외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랑민이었냐. 유랑민 뭔지 알죠? 떠돌아다니는. 그렇죠. 정치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떠돌고 굶주리게 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콩 먹이를 놓고 콩을 발견합니다. 그 먹을 것을 놓고 갈등하는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여기서 일반적인 서사 문학에서 중심이 되는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격의 차이죠. 근데 이 성격의 차이에서도 중요한 것은 권위적인 가부장
악재, 가부장적인 성격에 대한 비판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위적 가부장에 대한 비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가부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순놈인 장기가 되겠고, 그것에 반기를 들고 그것에 대항하는 자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까투리 암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야? 자, 다음 장면은 장기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마누라 말 안 듣고서 그거 콱 해가 쪼아먹고서 얘가 덫에 걸려가지고 깔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음의 장면에서 장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라 그러고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대 지조를 지켜서 다시 개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뭐예요? 권위적인 모습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권위주의. 일단은 앞부분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처했다면, 적어도 이런 지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 미안해.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 혼자 살아가기 힘들 것이오. 미안하고 내가 죽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옆에 내가 떠든다고 뭐라고 하면서 야, 나 맥 좀 짚어봐라. 나 죽냐 안 죽냐. 내 눈동자 좀 봐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선적이면서 권위적인 모습이고,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너 꼭 수절해야 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네가 지금까지 쭉 남편을 죽인, 실제로 살인해가지고 죽였다는 얘기야. 살조겠지. 살조. 세니까. 자, 살인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남편이 죽을 운명을 타고난 그런 여인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죽은 거다라고 남 탓으로 돌린다라든가, 그죠? 그리고 결국은 죽는 나만 불쌍하지 넌 뭐 불쌍하냐, 이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라는 인물이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봉건 사회 전 시대적인 봉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아전인수격인, 그렇죠, 아전인수격이고 이기적인 안 좋은 인간 형태를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장기전하면 수없이 많은 책에서 수없이 많은 강의에서 장기는 봉건적인 여기 권위적 가부장제의 모습이다, 요거를 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작품을 열린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학문을 계속 학문입니다. 학문에 계속 정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난 연구할 거 없어요. 남들이 연구하고 그냥 베껴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각, 그렇죠, 넓은 시각, 분석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런 창의적인 시각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가. 고마울 건 뭐 있어?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러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장기의 죽음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요거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라는 게 여기서 긍정적인 인물이냐 부정적인 인물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비극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당이 나오고 주동적인 인물, 우리의 선한 주인공이 등장할 때 선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 그래서 그 악당이 죽는 장면에서는 누굴 중심으로 그리냐면 그 선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통쾌한 장면이지 해피엔딩의 장면이지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면 서술의 중점은 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이지만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부정적인 인물이 몰락하거나 죽는 장면은 비극적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소설 강의, 현대 산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평천이라는 작품을 이미 공부했거나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안 할 사람도 있겠네요. 슬픈 일이죠. 자, 우리 작품이니까 많은 작품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다 득입니다. 알겠어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태평천하 같은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윤직원 영감, 윤두껍이에요. 그렇죠? 윤두껍이. 윤두껍이 원래 왜 두껍이냐면 두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별명이 두껍입니다. 생김새도 그랬겠죠. 자, 윤두껍이 아저씨가 있는데 그 윤두껍이 아저씨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가 몰락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인국이라는 인물 알죠? 이인국 박사.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비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동적인 인물이면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장기가 여기서는 주체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의 죽음은 비극적인 장면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비극적인 장면에서 무엇이 들어있다? 바로 웃음이 들어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서민 문학의 맥을 이어주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특징이라 그랬죠. 괴로움 속에서도 억눌림 속에서도 한 속에서도 웃음을 통해서 그것을 승화하고 그렇죠. 승화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 언제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이건 현대소설 예를 들어서 순환이대 같은 작품에서도 비극적인 장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의 맥을 이어보게 됩니다. 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장기의 죽음 장면에서는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위선적인 권위의식 어떤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거냐. 남성적인 측면, 중세 봉건 사회의 측면, 그다음에 인간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극적인 장면에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까투리의 개가입니다. 개가라는 건 뭔지 알죠? 다시 시집을 간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질서에 대한 반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기존 질서에 대한 반기. 기존 질서라는 것은 앞에서 장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가 하는 것은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까투리가 개가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기 지금 죽음을 맞이한 장기와 결혼하기 이전에도 먼저 뭐예요? 여러 남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근대의식이 싹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대의식, 여권의 신장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근대의식이 싹 터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쌈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인 어떤 제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몇 개의 부분 또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9 아들과 12의 딸을 앞세우고 뒤세우면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칠펀한 넓은 들에 줄줄이 퍼져서 너희는 저 골짜기 죽고 우리는 이 골짜기 죽겠다. 자,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라리 콩을 죽게 되면 사람의 공약을 풀어 무엇하랴. 사람들이 주는 것을 풀어할 거 무엇 있느냐. 천생 만물이 제 따라서 자기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녹이 있으니 일포식도 제 재수라. 자, 먹고 살 거 녹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다 많이 쓰냐면 나라에 녹을 먹고 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것을 타고나는 것이니 잘 먹는 것 또한 자기의 재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부분이 되냐면 앞부분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유랑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렇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짧은 부분이었지만 선생님이 이걸 잘라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부분부터 보면 이제 다음 장면이죠. 콩알, 갈등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콩알이 되겠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여기서는 장기와 까투리, 남편과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장기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붉은 콩 한 알이 동그랗게 놓여 있음을 장기가 먼저 보고 남편이 봤죠.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워한다. 어화 그 콩 먹음직하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랴. 내 복이니 먹어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본 까투리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 콩 먹지 마소. 눈 위에 사람 자치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면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자치가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 먹지 마소. 자, 이건 뭐예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 분 흔적, 비로 쓴 흔적이 눈에 보인다. 그 얘기는 덫을 놓고 사람이 왔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그 사냥꾼이 혹은 그냥 사람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까투리가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투리 말을 들은 장기란 놈 그대로 잊지 않았다. 내 말이 미련하다. 네 말은 미련한 생각이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섣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있어 천산에 나는 새 그쳐있고 만경에 사람의 발이 끊겼는데 넓은 들판에 사람의 발이 넓은 들판에 사람의 발이 끊겼는데 사람의 발자취가 있을까 보냐. 까투리도 잠자코 잊지 않고 입을 연다.
사리는 그럴듯하오마는 간밤에 꿈이 크게 불길하나 자량하여 처사하시오. 스스로 잘 재보고 생각해 보시고 처사 행동을 하시기 바라오. 약간 물러서지만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장기와 그 다음에 까투리가 갈등하는 장면, 무엇 때문에? 콩알 때문에 갈등하죠. 까투리의 주장은 뭐예요? 까투리의 주장은 여기에는 분명히 자취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였고, 먹지 말라가 주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간밤의 꿈이 흉한 꿈이었다 이런 얘기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이거죠. 근데 뒤에 얘기를 보면 장기가 그 꿈의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가야 하냐면 이 여인의 말이 더 사리에 맞고 더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까투리는 논리적인 측면과 그렇죠. 사리에 맞는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장기는 뭐예요? 자기 고집, 아전인수격의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독불장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보면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대적인 상황의 반영, 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장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준다라는 이 부분이 더욱더 부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봅시다. 장기는 콩을 발견하고 먹으려 하니 까투리가 말린다 그랬어요. 장기와 까투리의 갈등, 콩이 갈등의 핵심 요소.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권위적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장기는 그래도 차위 밑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죽음의 장면이군요. 에라이 년 요란하다. 호환을 미리 알면 호랑이에게 당할 것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미련은 먼저 오고 지혜는 누구나 그 뒤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사실은요. 까투리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장기의 성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실제 인간 세상엔 까투리 형이 많을까요? 장기 형이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형의 인간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정말 명언입니다. 이게 바로 미련은 먼저 오고 지혜는 누구나 그 뒤에 일이라. 그렇죠. 미리 알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고. 그렇죠. 여기서 까투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라는 속담을 인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이 미리 그냥 막 부딪히는. 그렇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렇죠. 미련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데 장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는 놈이 탈없이 죽으랴. 그것은 그렇거니와 사람도 죽고 삶을 맥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는 않겠나. 맥이나 짚어봐라. 까투리는 장기 말을 듣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죽는 순간에 웬만하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활을 맞고 총을 맞고 혹은 병이 걸려서 죽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 야, 나 맥 좀 짚어봐. 얼마나 남은지 맥 좀 짚어봐. 그리고 뒤에는 더 심해요. 자기 눈동자를 얘기하는데 그 눈동자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더욱더 재미있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해학적인 비극적인 장면의 해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영화에서도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판소리, 서민 문학의 하나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까투리는 장기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장기의 맥을 짚어보다가 비맥은 끊어지고 간맥은 서늘하고 대충맥은 굳어가고 명맥은 떨어지고. 자, 비위맥이라는 건 뭐냐면 지라와 위. 그렇죠. 지라, 비장, 지라와 위장의 맥. 그렇죠. 간맥이라는 건 간땡이, 간. 그렇죠. 서늘하고 태충이라는 것은 발에 있는 그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가락이. 그렇지. 발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라 그래요. 태충맥. 선생님 이거 뭐 그려서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만약에 뭐 한의대 가는 사람, 뭐 갈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글쎄요.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정확한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심심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태충맥은 굳어가고 명맥은 떨어져. 그런데 결국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지. 같은 사물을 열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열거 반복은 결국 판소리계 문학, 서민들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팝 음악의 랩을 생각해 보세요. 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랩도 그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리듬이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에 끊어지는 엇박으로 살짝 끊어지잖아요. 그 끊어지는 부분에 같은 발음을 그렇죠. 유사한 발음을 반복시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니 그랬으면 그랬냐 그랬니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서 니니니가 반복이 된다라든가 그랬어 그러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 영어의 그 랩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악성이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말장난,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 유희라고 보더라도 이 녀석은 뭐예요?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의 반복이죠. 맥이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앞부분만 살짝 변화를 준 거죠. 자, 장기란 놈도 하는 말이 맥은 그러나 눈청을 살펴보고 눈동자를 살펴보라 이런 얘기죠. 동자 부처 온전한 거. 자, 여기서 동자 부처라는 것은요. 이 부처라고 붙인 것으로 봐서 동자는 그냥 눈동자인 것 같은데 부처라고 붙인 것으로 봐서 동자승 스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렇지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가 보라 그랬는데 여기 까투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눈동자를 살펴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속절없네 저편의 눈에 동자 붙여 첫 새벽에 떠나가고 그렇죠. 의인화되었다는 거 느껴지죠. 새벽에 떠나가고 이 편의 눈 동자 붙여 지금 떠나려고 파랑부에 옷짐 싸고 곰방대 붙여 물고 길목버선 간발하네. 자, 재밌는 표현이죠. 길목버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버선이에요. 먼 길을 갈 때 신는 허름한 버선입니다. 그렇죠. 좀 낡은 걸 가지고 이번에 긴 길을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이걸 신고 가야지. 간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간발이라는 건 발을 감는 겁니다. 발을 감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신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띵 해서 묶어버리는 거야. 각반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죠. 옛날에. 뭐 그런 사물이라고 뭐 명확한 뜻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있고요. 에고 이내 팔자 이다지도 기박한가 상부도 자주 한다. 상부는 뭔지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한자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남편의 죽음. 그렇죠. 남편이 죽는 일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장기가 죽는 장면이에요. 장기가 죽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맥을 짚어봐라라고 얘기한다라든가, 그죠? 눈청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아내의 대사를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 유희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말장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해학적인 장면이 되고 비극적인 장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 속에 있는 한과 슬픔을 승화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정리해보자. 자, 까투리는 죽어가는 장기의 맥을 짚고 눈동자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이거 주의하세요. 분명히 까투리가 농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슬픔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한다라거나 별 생각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문상 왔던 장기란 놈이 썩 나와서 하는 말이 이내 몸 환거한 지 3년이 되었으되 환거한 지 요거 뭐예요? 그렇죠? 호라비가 된 거입니다. 호라비. 자, 호라비가 된지 이런 뜻이에요. 호라비가 된지 3년이 되었으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상을 왔다 그랬어요. 누구의 문상입니까? 그렇죠. 장기의 문상인데 요 장기는 다른 장기야. 알겠어? 죽은 장기가 따로 있고 다른 장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요 앞장면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엉이라든가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얘한테 찝쩍거려요. 누구한테? 까투리한테 결혼하자라고 자꾸 찝쩍댑니다. 그런데 계속 수저를 명분으로 삼아서 결혼을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멋진 장기가 나타나니 얘가 이제 마음이 쓱 바뀝니다. 그죠? 자, 이내 몸 환거한 지 3년이 되었으되 마땅한 혼처가 없더니 오늘 그대 과부 되자 내가 조상하러 왔음은. 조상 뭔지 알겠죠? 조상하러 이제 문상 와서 이제 문상을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위로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왔으면 천정배필 천정 하늘이 정한 배필을 하늘이 도우심이라. 우리 둘이 짝을 지어 유자 생녀하고 자식 뭐
뭐 아들과 딸을 낳고 남혼여가 시켜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백년 해로함이 어떠한고. 이 말을 듣는 까투리 하는 말이 지금까지 거부해왔다 그랬어요. 죽은 난군 생각하면 개가 하기 야박하나 내 나이를 꼽아보면 늙도 점도 아니한 중늙으니라. 순맛 알고, 순맛을 안다는 건 남자 맛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자를 경험해봐서 남자 맛을 알고 살림할 나이로다. 살림을 제대로 할 나이다. 오늘 그대 풍신보니 수절할 마음 전이었고 아하 풍신보니 그대의 풍신보니까 멋진 녀석이야. 몸짱이야. 멋진 아저씨야. 음란지심 발동하는 음란한 마음이 피어나온다. 허다한 호라비가 예서 제서 통혼하나 유류상종이라 하였으니 까투리가 장기신랑 따라감이 의당 당한 상사로다. 아무러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근거는 유류상종이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보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대 풍신을 보니 수절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음란지심 발동하네 그랬죠. 그렇지.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직설적입니다. 그렇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시대상의 변화예요. 시대 변화. 시대 변화를 느끼게 하는 거죠. 당연히 앞부분에서도 장기가 그 콩을 먹으려고 할 때 까투리가 계속해서 말리면서 여러 말을 하잖아요. 그 여러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시대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의 통혼을 받아들인 까투리였다. 까투리의 허락을 받은 장기란 놈은 껄껄 뿌드득하더니 벌써 이성치합, 이성, 다른 성,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남녀가 하나 되었다. 결혼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양을 보게 된 통혼하던 까마귀 부엉이 물오리들 얘네들이 먼저 종류가 다른 녀석들이 결혼하자고 찝쩍거렸군요. 무안해서 훨훨 날아가 버린다. 이 뒤를 따라 각색 손님도 다 날아간다. 깜장새 호로록, 방울새 딸랑. 재밌죠? 앵무새는 어떻게? 앵무 모르겠네요. 공작새 공작공작, 기러기 기럭기럭. 기러기는 사실은 기럭기럭 새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외가리, 황새, 뱁새 다들 돌아가 버린다. 이러자 까투리는 새 난군 앞세우고 9 아들 12딸을 뒤세우고 백설풍 무릎 쓰고 울림 몇 개로 돌아갔다. 자 뭐예요? 다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음에 3월 봄이 되면 남혼 여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아들 딸 다 저이고 자웅이 쌍을 지어서 명산대처럼 놀다가 아하 뭐예요? 은퇴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네요. 10월이라 15일에 양주부처 내외 자웅과 양주부처 그 양주라는 것은 주인인데요. 양주라는 건 주인인데 부처 유산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외자웅도 마찬가지죠. 내외자웅 숫컷과 암컷 바깥 사람과 안 사람 이런 얘기니까 양주부처 내외자웅이라는 건 부부 한마디로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큰 물속으로 들어가서 조개가 되었다. 그래서 오 재밌는 얘기네요. 나중에 조개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네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까투리가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혹은 여권의 신장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까투리는 문상훈 호라비 장기에게 개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기존 질서의 파괴이면서 그런 기존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장기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마무리로 정리를 해볼게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알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장기를 통해서 권력자들의 수탈과 유랑민 신세가 된 민중의 모습을 또 한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다 이거 정리가 될 거야. 여성의 권익 신장을 보여준다. 이것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변화해야 한다라고 여성들의 의식이 바뀜이 의지가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부장적 기존 질서에 대한 지적.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성이 중심이 된 작품으로서 박시전이라든가 그렇죠? 박시전이라든가 이후에 많은 작품들하고 여러분들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아주 짤막한 이야기니까 요 정도 이야기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시고요. 어느 시험에든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